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생각 정리하면서 나오는 건데, 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냐? 리스크는 순전히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개인이 당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말 중에 좀 괜찮은 비유가, 누군가의 원활함이 누군가의 고중량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리스크, 세상의 변화가 막 위험하게 다가오는데 누군가에는 아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워밍업이 누군가의 워밍업이 누군가의 고중량이다. 예. 그래서 작던 크던 리스크는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을 것인가 고민해야지, 리스크를 맞지 않는다는 건 게임을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리워드도 없습니다. 그럼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축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천칭인 무게추가 안 맞아요. 고통을 얼만큼 지불할 건가인데, 좋은 거래라는 거는 리스크를 적게 지불하고 리워드를 이제 많이 받는 걸 좋은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몸으로 때우죠, 사람이.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몸으로 때우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험 효용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반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맞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펀치가 의외의 펀치예요. 그게 제일 아파요. 그래서 알고 맞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맞을 생각으로 스파링을 뛸 수는 없고, 이게 모르고 맞으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 겪는, 중국 부자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리하면,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장단기 미국 국채 그리고 단기 채권 대신에 이제 미국 배당주를 썼어요. 단기 채권은, 미국 단기 채권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한국 국채를 제법 많이 샀죠. 쌀 때. 그리고 한국 국채 수익률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관련 기업, 이걸 할 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샀어요. 일단 유럽이 천연가스 수입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천연가스를 한창 수입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업체, 저가를 파는 유통업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했는데, 전략이 이러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자본 배분하고 난 다음에 전략이 워킹하는가 아닌가 봤을 때 워킹했어요. 워킹하니까 여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적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미국이 최고다,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시스템적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응할 리스크,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였죠. 제가 2022년 말쯤부터 대응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 두 번째는 침체 리스크였습니다. 이 두 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침체까지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쟁 리스크까지 대응을 했어요.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아랫단부터, 기초 공사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한 번에 위에서 이거 욕망만 다니고 저기 옥상부터 짓겠다, 그런 건물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먼저 하고,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투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뭐 전체 비교해서 완전 부족하진 않는다, 딱 이게 여기까지 노력의 선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이제부터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남들보다 더라고 했을 때 그거 비교를 하려면 숫자로 비교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덜 틀린다라는 기준으로 숫자로 비교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시장 수익률 평균 알파를 어떻게 할 건가인데, 이거는 개개인의 철학입니다. 여기서부터 투자 철학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혼자서 앞가림한다, 여기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 나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가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건 무엇인가, 여기 알파가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기본은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일정 신용 등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알파를 노리는 것에서는 시장 수익률이 좀 떨어져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가지고 자본 배분으로 시장 수익률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좋은 거는 S&P 500 평균 이상의 신용 등급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이나 노후 대비 자금 정도를 위한 운용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금에 쓸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거나 이제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정도 언젠가 일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버크셔에서도 사업이 많은 것처럼 투자로 부자 되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예요. 투자로 부자 되는 용도는 잘 없어요. 이거는 노후 대비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용 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지. 20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저는 이제 평생 일하는 게 목적인데 20년 정도 보고 자유로운 삶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으로 10% 수익률을 더 올리려고 발버둥을 치느니 그냥 월에 100만 원 더 버는 방법 찾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1억으로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월에 100만 원 더 버는 방법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에 관련된 건데 개인 철학인데 사실 내가 판단력이 제일 높은 분야에서 접근을 했을 뿐.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알파를 제가 잘 아는 분야에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익률이 높은 분야, 그라운드. 그래서 제일 잘 맞는데 집중 투자의 심장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다시 말하자면 사업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개인 철학 2, 속 편한 거 합니다. 일단 탈모가 안 올 정도 수준의 속 편한 거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기까지만 해도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일을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하는 용도예요. 이 일이 실패해도 나는 가난해지지 않아. 요거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하면은 HTS 매수창 어디인지 까먹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서 매수하더라? 매수하는 방법만 기억나고 매수란이 그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HTS. 그래서 어디서 매수하는지 그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4300은 바꾸기 귀찮아요. 되게. 이게 제일 비율 조절하는 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가능한 주식만 삽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알파 할 때는 단기적으로 노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 대충 5%인데 사실 5%도 좀 싸게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이 연평균 6%에서 10%인데 뭐 S&P 500이 한 번씩 20%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따라잡아야 된다. 예. 이건 시장 평균에서 시장에서 주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60% 정도 비중이고 여기 그냥 노력이에요. 노력. 그리고 개인 철학으로 가는 게 이제 30%인데 요게 이제 나머지 10%는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것 같다 여기에 들어가고 안 위험할 것 같다 여기에 들어가고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60%만 남겨주고 40%를 그냥 RP나 아니면은 그냥 단기 채권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알파는 이제 자유롭게 유동성. 근데 이 60%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가끔 구조를 바꾸는 요런 걸 합니다. 딱 이 정도가 제일 속 편하고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S&P 500까지는 그냥 노력이기 때문에 여차해서 안 되겠다 그럼 장기로 그냥 꾸준히 사나가면 장기 수익률은 쫓아갑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당연하게 해결되고 이거 참 좋은 상품이에요. ETF.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남들보다 더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 남들보다 더라고 할 때 숫자로 변환하면 S&P 500이거든요. 글로벌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건 무조건 숫자로 해야지 주변 사람을 기준적으로 남들보다 더 이러면 조지는 거예요. 그거는 편도체만 자극하는 이제 욕망만 자극하는 그런 거지. 뭐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이 개인 철학을 추구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더 이 방법이 뭘까? 요걸 고민해야 돼요. 요거. 보통은 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할 때 이거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제 2022년에 확 떨어졌을 때 S&P 500 위에 있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을 겁니다. 신용 등급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네. 더 안정적이니까 그쪽이 시종 수익률이 더 보장을 했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알파만 노린다? 그러면은 기둥이 없고 지방 공사가 되려면 이제 철근 뺀 순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철근 뺀 순살 아파트. 네. 그래서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평균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만의 이제 알파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여기 60%까지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웃풋.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뭐고 이게 지금 이제 세상 변화에 어떻게 대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 그럼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인플레이션인데 주가 왜 오르나? 인플레이션이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경제 성장이 이걸 인플레이션이에요. 단지 사회가 망가질 뿐입니다. 이래도 생활 물가가 손해가 되니까. 디플레이션은 안 오릅니다. 대신에 고용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고용이 있거든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은 고용이 없어요. 이게 아르헨티나 주가입니다. 이거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여기 베네수엘라 주가입니다.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주식을 살만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만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사람 해고하고 파이썬 팀을 저기 독일로 옮기고 임금 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싼 국가로 좀 많이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대응할 리스크는 요것들이었고 지금도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근데 살면서 별로 변동은 없죠 이거 요건데 요거 리스크 중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침체 리스크 요거 이제 대응하는 용도로 단기 채권과 장기 배당주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를 샀습니다. 일단 단기 채권은 그냥 한국 걸로 샀고 미국 단기 채권 대신에 그냥 장기 배당주를 샀어요. 이게 그냥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은 달러를 제공해주는 미국 국제화 배당금 이게 4.4%에서 4.5% 정도 배당 성능까지 고려해가지고 플러스 강달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하면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릴수록 인플레이션이 감소될 확률도 높아지지만은 배당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은 강달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돈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수익률이 높아져요. 뭐 배당을 받아요.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기 채권이 제가 배당받은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제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침체 리스크, 전쟁 리스크 대응도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증대되겠죠. 그럼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배당에 대한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이제 아비트라지 가격에 대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디바이던드 배당에 대한 이익이 생기지만 그래서 장기 채권 매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보유해가지고 이 현금 가지고 다른 걸 살 수 있겠죠. 장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칭이 될 만한 장기 배당주를 샀습니다. 미국에 쓰는 돈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쓰는 돈은 매우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산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플러스 전쟁 리스크 대비하는 것도 전쟁 리스크는 여기에서 한번 제비를 했지만은 원유 천연가스를 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항상 전쟁 리스크가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전쟁 리스크가 나오면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 물론 금값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승리할 만한 국가에다가 배당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미국밖에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대응 가능한 영역인데 특히 인플레이션 극단이 됩니다. 네, 이것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장 1위를 찍었던 기업들이 엑슨모빌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인기가 제일 좋은 기업들이 항상 세상에 1위를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뭐 새로운 생산성을 위한 기업들이 1위를 찍어왔습니다. 인류사에서.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에는 또 배당도 있어서 장기 배당주로도 적절하고 항상 공급 부족 위협이나 수요 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중 장기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싸게 한번 사두면은 에너지는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력 수요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보호무역주의 항시 보유해야 할 것이니까 저는 이제 뭐 천연가스 유럽 수요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천연가스 기업을 샀습니다. 이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었죠. 유통업체.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유통업체들이 제일 잘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옥션이 그때 떴어요. 1,000원짜리 티셔츠 팔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 즉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딱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때 월마트가 유행했는데
한국에서는 IMF 때 옥션이고 현재는 아마존이라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하면 코스트코가 더 낫지 않았을까? 사실 그 생각도 합니다. 배당까지 생각해서 아마존은 배당을 안 주니까. 근데 아마존을 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주력 분야인 클라우드와 함께 소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샀는데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둘 다 대응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들어갔을 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신규 기업들이 IT 비용을 요즘 줄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단점도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뭐 다시 AI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S&P 500을 따라서 워킹을 하느냐, 워킹을 하지 않느냐 그 기준점인데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추가 전략을 노릴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S&P 500은 쫓아갔으니까 여기서 추가 전략. 마침 이제 많이 떨어졌던 은행 한창 문제가 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는데 각 국가의 미국 시스템적 은행, 금융 시스템적 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한, KB 뭐 이런 거 있고 미국 같은 경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웨스파고 그 외에 몇몇 있는데 한 5개 정도 되는 은행은 망하게 두면 안 돼요, 절대.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름 이제 자본 구조가 괜찮은 은행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그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투자를 했습니다. AI 금융에 관련된 AI를 좀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제가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하기도 하고 케인즈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나 일본처럼 은행으로 경제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 규제 자본주의 성향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요즘 미국이. 은행 대출을 더욱 독려하고 미국 국채 매입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이제 원래 자유무역에서는 미국이 금융을 투자하고 거기에 제조업 생산품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그 물품을 사주면은 그 돈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는 이런 구조로 돌아갔었는데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미국 은행에게 하라고 지금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라. 그래서 그 예대 마진 보통 여러분들이 은행이 예금을 하면은 국채를 사서 그걸로 마진을 남겨요. 그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게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집중 투자를 보면은 더더욱 가능성이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크게 대출로 돌아가거든요. 대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채 사고 그런 식으로 은행에게 계속 권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무역화 되었을 때는 자본의 자유화가 되었을 때는 이제 투자 금융 가지고 대출 대신에 투자 금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행이 저축을 안 하게 되니까 은행 돈이 머니마켓 펀드나 아니면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은행이 힘드니까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고 거기에 저금리까지 들어가니까 은행주가 한동안 이제 또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규칙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은행은 그렇다 한들 저금리가 된다 한들 나름 괜찮아요. 무엇보다 배당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 은행은 그래서 다만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을 취급하기 어려운 거는 자본시장 자유화는 유럽이 부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은행이 안 좋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미국이 제사를 스스로 깎아 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오히려 이걸 반대로 해서 자본시장의 자유라고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 규제 자본주의와 케인즈주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 이런 거는 세상이 조각나도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작살나도 이건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냥 규모가 커져서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나 하나 몸을 다스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데 사람 마음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응하는 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심플해요. 그냥 일관되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람을 어떻게 성장을 시킨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첫사랑을 성공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플러스 알파 노리거나 못 노리거나 안 노릴 거면 그냥 S&P 500 쭉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 배분하는 이유는 저기 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S&P 500이 높다. 그럼 분할 매수 꾸준히 하시면 되고 한 번에 해놓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 보고 대응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대응 다 해놨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건 이제 요 케인즈주의 대응 요 정도만 하면 되고 이게 케인즈주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 꾸준히 성장할 은행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번에 중국 사태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데 마윈이 한 2021년 요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앨런 상장도 못 앨런 맞나? 앨런 아니잖아. 그 금융기업 상장도 못하고 한 방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한 방에 날아갔는데 이거 그냥 막 지른 거 아니에요. 이때 중국 기업가들이 이 당시에 중국 넘버2인데 누구였더라? 그 이제 자유로운 민간의 시대를 대비하라면서 중국 기업가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가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되나?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새가 날아오를 때 그때 잡아야지. 새가 날아오르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잡으면 잘 안 잡혀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윈이 일본에 직허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부자들이 독재와 사회주의를 피해서 전부 일본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대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호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거예요. 네. 독재와 경제 시스템의 불만으로. 이거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중국에 남아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중국의 학력 인플레도 있고 고학력 거지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목숨 걸고 넘어간 난민들이 고학력자나 의사, 회계사 이런 중산층입니다. 의사, 회계사도 미국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의 베네수엘라에서 뱀 물려가면서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민 많이 가는 스웨덴의 최악판에 가깝죠. 이거 보면은 요 사람들은 솔직히 자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깨달은 게 있는데 글로벌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저기 사실 보면은 중국도 그렇죠. 10년 전에 중국이 이렇게 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연장시켜보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됐죠. 어떻게 알았어요? 두 번째, 단순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능력이나 기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반,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금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걸로 알아요. 세 번째, 닥친 것보다 움직일 거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 특히 맹신은 안 된다. 이런 것들 리스크의 특징들이 의존성을 만들어요. 항상. 자유도를 떨어뜨립니다. 현대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남이랑 옛날에는 누구랑 법으로 얽매이면은 어쨌든 전업주부 시스템이 남자가 이제 돈을 벌어오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휴식처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늘어나요. 서로에게 윈윈이 됐어요. 근데 현대 결혼의 시스템은 누구랑 법적으로 얽매일수록 자유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의존성만 생기게 돼요. 이거를 제가 주로 어디서 많이 파악을 하냐면은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파악을 해요. 그게 특히 두 가지인데 졸혼을 해서 그냥 오픈 릴레이션십 각자 여자 남자 따로 만나고 그냥 법적인 그대로 두자 이런 경우가 있고 황혼 이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서로 갈라서자 하는데 뭐 연애를 그 60대 넘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남이랑 법으로 얽매이면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출산을 청년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뭐 그렇습니다. 애초에 현대 결혼 자체가 의미가 없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거의 오픈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사실 미국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은 한 명이랑 계속 살아가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수명도 길어요. 예를 들어 30대에 결혼하면 120년까지 살 때 90년 동안 한 명이랑 봐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현대 결혼의 문제점입니다. 그 애초에 결혼이란 제도도 원래 이런 제도가 아니었고 사랑을 대전제로 하는 거는 출산율 떨어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때 포장을 하면서 헐리우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리스크는 한국의 사회주의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마윈이랑 비교할 수도 없고 마윈보다 훨씬 저는 부족하고 저기 목숨 걸고 이민하는 중산층보다 잘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미리 준비할 시간과 정보 말고는 없어요. 다음 리스크는 한국의 사회주의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좋게 풀리면 한국의 사회주의가 좋게 풀리면 그냥 유럽식으로 그냥 정치하는 거고 유럽식이 좋은지 모르겠다. 요즘 이제 마약 합법까지 생기고 이제 그 불법 이민자도 계속 난민도 계속 받고 하는데 나쁘게 풀리면 중국화가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이미 저성장인 상태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고 있으니까 서서히 죽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경제 시스템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주의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위험 회피 성향이에요. 이거 유럽이 성장 안 되는 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마크롱이 개혁하는 부분입니다. 유럽인은 너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없다. 근데 지금 딱 보면 그거 은근히 한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시스템 특징이 내목 챙기가 많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주길 바랍니다. 왜 인터넷 최근에 봤는데 가난한 집안에 막 거기에 안 좋은 점이 뭔가 이제 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안 되면 그만이지만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사회주의가 좀 강해지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에너지를 안 쓰고 많이 받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인풋이 적으니까 아웃풋도 점점 적어지는 걸 생각 안 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더 많이 받는 걸 생각해요. 왜냐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예. 근데 보통적으로 정석은 인풋을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체험 효용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아웃풋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게 도전적인 성향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화가 될수록 내가 인풋을 최대한 줄이고 일을 적게 최소한으로 하고 그 최소한에 하는 데에서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요거 기준점으로 움직여요. 파이가 안 커져요. 마트로 치면은 음식을 꽉 채워놓고 많이 팔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게로 치면은 이제 낮에는 원가대로 갈비탕을 팔고 저녁에 왔을 때는 거기에 고기를 좋은 걸 팔아가지고 많이 남기겠다. 요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딱 작게 한 만큼 투입 대비 그 많이 내서 요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식으로 마르크스 세계관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은근히 이런 사람들 많은데 원가 플러스 마진 붙이는 게 보통 마르크스주의예요. 원가에다가 마진 붙이는 계산으로 하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어떤 식으로 팔지 이런 판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원가 플러스 마진 붙이는 경우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 상품 보면은 원가 플러스 마진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건 지불하는 거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큰데 대부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다 정복을 했고 이게 마르크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도충론이란지 국민연금 떠넘기기란지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최대한 내목 챙기기. 그리고 나는 적게 하기. 근데 국민연금 이거 떠넘기는 것 자체의 이유도 평생 일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지금 떠넘기는 거잖아요. 평생 일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계속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이 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반정부 활동인데 시민단체라는 거는 이것들 하는 것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반정부 활동을 정부 세금으로 받아서 하는 게 좀 신기해요. 이게 무슨 목적이냐면 각 정권별 나팔수들한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뭐 일하기보다는 좀 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뛰는 게 더 편하다. 뭐 시위가 더 편하다. 내 나라. 그리고 행정기관의 비대화. 점점 행정기관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세금 증대. 그리고 전농에너지 곡물법화. 그래서 식량 안보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식량 안보라는 거는 저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한다가 식량 안보인 거지. 여기에서 물가를 계속 올리는 건 식량 안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세력의 메이나 지금 현재 진보계통은 PDNL이 통합된 상태죠. 이렇게 되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롤 같은 경우 보면은 타워 뜨는 돈이 늘어나면서 역전이 힘들어져요. 초기 값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초기 값. 초반에 센 캐릭이 잘 나가요. 초반에 센 캐릭이. 아니면 초반에 망치면은 그대로 끝나요. 요즘 그 자퇴하는 거 그런 거라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수시 망쳤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하지 않고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돈이 너무 풀려서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세금인데 이제 먼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너무 유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빨리 취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빨리 취업시켜야 돼요. 그 자산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내가 한번 미끄러져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되는데 그래도 장단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년 인구가 줄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전직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 37에 그 뭐 IT 전직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자유롭게 쓸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 보면 영국병, 네덜란드병 이게 한국병 버전으로 복합적으로 온 느낌에 가깝습니다. 영국병 같은 경우 극단적인 안정주의와 내목 챙기기죠. 안정지향주의와 내목 챙기기. 근데 네덜란드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가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노조는 계속 그 임금을 올리라고 하고 정부 그 기업가들은 이제 이 임금을 올리면 이제 이 기업 못 운영한다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싸우는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딱 이거 두 개가 겹친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냐 아니면은 이제 고물가에서 서로 자기 목 챙기기가 더 빡세지냐. 근데 이거 둘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파이가 작아지니까 망국적 한 줄 세우기가 된 상태예요. 이 원래 규제도 있었던 와중에 지금 확정된 거 보면 재정 리스크 문제가 있고요. 일단 어마어마한 재정이기 때문에 세금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정지향주의가 되겠죠. 연금 리스크 문제.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쓸 화폐가 부족한데 이거 사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출산하지 마세요. 35%를 내는 게 말입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근데 재정 지출은 점점 더 강해져. 사실 이거 정부가 소비할 돈을 확보하는 명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받는가가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R&D도 똑같지. 거기에 저출산. 인플레이션 지금 상태인데 우리는 원래 또 식량 물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병인데 영국병은 비효율 고임금이지만 네덜란드병은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인데 둘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장기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지만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주장하고 비효율화. 근데 요렇게 합쳐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장은 지금 끝이 났어요. 저성장이 들어갔고 외국에서 보면 수명당한 국가주도 성장, 이 국가주도 성장이 케인즈주의거든요. 계획경제.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 요렇게 이제 외신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끝났죠? 자유로운 민간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진보 보수 둘 다 한 정권씩 해왔는데 안 됐잖아요. 답 없다고 봅니다. 답 없다고 봅니다. 그 요즘도 뭐 하고 있는 게 뭐 한국형 AI지, 한국형 클라우드고, 예. 이명박 때는 별 차이 없다고 봐요. 그냥 한국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 예전에 1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 여기 시장이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뭐 어떻게 지원해 줄 거 없냐 이거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손살을 치면서 제발 지원 좀 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놀아라. 이걸 사정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가주도 성장이 그때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성장이니까 더더욱더 국가주도 성장한다. R&D를 한다.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은 절대 망하지 말았어야죠. 중국 지금 저렇게 되지 말았어야죠. 중국만큼 과학에 투자하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거 민간에서 자유로운 기술과 자유로운 시장으로 거기서 과학이 발생되는 미국이랑 달리 그 정부 주도로 가는 국가에 코스트 신경 안 쓰고 막 투자하거든요. 그 중국이 지금 우주 막 투자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일본이 기초과학 저렇게 뛰어났는데 그럼 일본은 조금 망하지 말았어야죠. 유럽도 우리보다 기초과학 뛰어날걸요? 그럼 기초과학 뛰어난 나라들은 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계속 고성장해야 돼요.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자유로운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 거기서 나와서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 기업들이 과학에 투자한 나라들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기술이 먼저 뚫고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조하는 과학이나 아니면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력 양성 용도로 나오지.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래서 심슨에서도 대학원생 자꾸 놀리는 게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너넨 노예라고. 일단 불확정된 것 중에 하나. 요거는 확정된 리스크인데 불확정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유진영 벗어나서 북중러 이란에서는 외교 관계를 만드느냐, 이게 진보 관계에서 자유진영에 대한 외교 패싱이 매우 심한 편이죠. 애초에 반이 반미 반보수 일상이니까. 지소미아 폐기가 제일 경악스럽긴 했는데 어떻게 국민 감정을 가지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그런 방식을 하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이 말했거든요. 내치에서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다. 근데 외교에서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북중러 이란에 서는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가. 어, 여차에서 진출이 아니라 진짜 탈출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바텀 포텐셜이 되게 높은 편이어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바텀 포텐셜이 높은 편이어서 여기에 있는 게 괜찮은데,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높아서 여기 있는 게 괜찮은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C레벨이나 이런 거 놓을 때 외국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바텀 사이드 포텐셜도 점점 막혀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바텀 사이드 포텐셜이 막혀가지고 지금 저런 거잖아요. 규제를 개혁할 경우 사실 AI가 대응, 이제 기회도 있죠. 리스크 대비 기회. 근데 리스크 대비 기회가 좀 너무 작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크면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건데 리워드가 너무 작고 리스크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규제를 개혁할 경우 사실상 AI 대응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 중국, 미국 말고 없으니까. 여긴데 뒤늦게 지금 일본이 뛰어드는 상태죠. 유럽은 아직까지는 크게 안 뛰어드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랑 합쳐서 지금 일본이 뛰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자본주의, 저기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개도국에서 온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성공을 하면은, 국제 결혼을 하든 뭐라든 성공을 하면 신분 변동이 없는 나라에 와서 여기서 1등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성공만 하면. 그래서 이거 재화와 자유와 그 다음에 풍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점이 있죠, 이 자본주의는. 그래서 미국의 혁신가 뛰어난 천재들이 전부 미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창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약간 그걸 흉내내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못 갈 경우 이제 후순위로 싱가포르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약간 그런 번영과 자유를 노리고 오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북한 통일. 저는 통일된 경우 바로 저기 땅 사러 갑니다. 북한에 땅 사러 갑니다. 일단 개경부터 사러 갑니다. 평양 직통으로 가지 않고. 그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앤 리워드를 생각해보면 지금 리스크가 더 커 보이고 리워드가 시황성의 리워드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새가 날아들 때 그때 잡는 거. 그것도 미리 준비하기보다 돈 있으면 투기성으로 10% 투자할 만한 그런 느낌.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이거 성실하면서 큰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출이었는데 여차하면 소시민으로 사는 것도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믿는 거는 선진국이 되면은 그나마 덜 떨어져요. 선진국이 되면 왜 덜 떨어지냐면은 선진국은 완성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완성품을 교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따로 가지고 있는 고기능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고기능 제품, 독일의 고기능 제품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고, 중국도 한국의 고기능 제품을 자꾸 의존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리스트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돈 있다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요 중국어 보면서 당연한 건데 많이 느꼈어요. 돈 있다고 해결이 안 되고 글로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대충 제가 뭐 여유가 생길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